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 지방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계산 문제는 역시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 들어간 문제가 하나 정도 있긴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1번 관련해서는 탄력성과 관련해서 조세부담 누가 많이 질 것인가 관련된 문제인데, 탄력성이 클수록 우리가 힘이 센 거죠. 조세 회피력이 크기 때문에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부담은 작다라는 걸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말은 계산 문제인데 사실은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텍스를 5만큼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요, 소비자한테 일부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5보다는 좀 작게 상승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는 거라기보다는 살짝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효용 함수가 완전 대체제 효용 함수인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MRS가 일정한 것이죠.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둘 다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겹치게 만들어서 꾸석해가 아닌 경우를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꾸석해를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번은 이제 환율 결정 이론 중에서 구매력 평가설 관련된 것인데, 구매력 평가설은 빅맥지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서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싼 곳이 있으면 거기서 물건을 사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은 환율을 고려해서 똑같아져서 아비트리지를 누릴 수, 차익거래, 재정 차익을 누릴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여기 신용창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준비율분의 1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법정 지급준비율이 5% 이렇게 되니까 0.05분의 1 하면 20 이렇게 될 거예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6번도 보시면, 자,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 원점에 대해서 우하향하고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격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효과,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레벨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효과 얘기했을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같이 고려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열등제랑 정상제, 열등제 중에서도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 기펜제인 열등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렵게 나오진 않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7번 보시면, 자, 여기 예산선이 주어져 있고요. x제 한계 효용이 y고 y제 한계 효용은 x. 그러면 MRS랑 py분의 px를 우리가 이용해서 효용 극대되는 x를 이용해서 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MRS XY 요거 메커니즘은 X분의 Y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거 어떤 경우 이렇게 됩니까? 그쵸?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는 X 알파 그리고 Y 베타 이렇게 되는데, 심플하게 1,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 자, 좀 계산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시경제학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교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화폐 수량설에서 MV는 PY, 네, 요거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요 PY가 여기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명목 GD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가 56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유통속도와 또 P,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9번 솔로 모형에서요. 황금률 수준. 황금률이 뭘 황금률이라 그래? 이게 황금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가장 최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우리가 황금률 상태 하에서의 1인당 자본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뭐 그 얘기인데 황금률보다 지금 자본이 1인당 자본이 작은 상태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저축률을 높이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치, 저축률을 높이면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겠죠. 왜요? 먼 미래를 위해서.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즉각적인 소비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본서에도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점프돼서 올라가는 거 많이 봤을 텐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요. 영향이죠. 그래서 예측했느냐, 예측하지 못했느냐, 네,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자, 리얼도 보시면 중앙은행이 미국을 비롯한 연준이라든가 우리나라, 금리를 자꾸 올리잖아요. 왜요?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데,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수요가,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어서 약간 경기를 냉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렵지는 않고요. 다음 11번 보시면 자, 이렇게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네. 그랬을 때 완전 경쟁 독점. 완전 경쟁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 모형은 완전 경쟁의 3분의 2. 그래서 원래는 난이도 높이려고 하면은 보통은 반응 곡선 이용해서 구해서 푸세요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12번.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럼 YZ는 뭐야? YZ 소비량이 방향이 감소할수록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YZ가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Z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쓰레기가 되면 그러면 쓰레기를 등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것도 쉬운 문제였고요. 13번은 네,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과의 관계를 기대 인플레이션율 피셔 가설이죠. 피셔 방정식이죠.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요 정도 문제, 한 8번 정도 계산 문제 때문에 좀 부담될 수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14번 볼까요? 자, 뭐 이게 다른 시험에서 간평이라든가 회계사 시험에서도 이 손실함수 이용하는 거 손실이잖아. 로스 펑션이라 합니다. 손실은 나쁜 거니까 우리가 줄이려고 합니다.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한 뭐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미분에서 뭘 살펴보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 주어진 값들을 다시 제가 해설을 좀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주어진 값들을 필립스 커브에 집어넣고 해서 야, 이때 손실의 크기가 얼마야?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또 역시 당황할 수 있는데 다른 문제에서 아마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다음 15번. 갑국과 을국에서 X제를 독점 생산하는 이게 3극 가격 차별이죠. 아로 공식을 이용해서 역탄력성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MR 갑국과 MR 을국의 한계 수입이 같아야죠. 다시장 독점입니다. 멀티마켓. 자, 그러면 요거는 아로 공식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갑국에 대한 요 가격은 1 탄력성분의 1 갑국. 마찬가지입니다. 을국에 대한 아로 공식도 쓰면 MR은 가격에다 1 을국의 탄력성분의 1 이렇게요. 여기 각각 주어진 값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전통적으로 유명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 같고 16번. 자, 어느 폐쇄 국가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6,800인데
정부 지출 어떻게 하니? 이거요. 그림 아시죠? 45도선 가다가 이렇게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꺾이게 됩니다. 완전고용 수준이 6,800. 자, 이게 CIG 해서 현재 국민소득이,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 GDP 갭입니다. 요거 디플레이션 갭 요만큼. 그래서 승수배만큼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거 이용해서 GDP 갭을 극복하는 거. 뭐 쉽게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재고 투자 관련해 가지고요. 중간 생산물과 관련한 재고 투자도 다 우리가 투자로 해서 GDP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고 투자랑 설비 투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가 소비, 언제나 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다루는데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가 소비도 다루고요.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도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기업가야 미래가 불확실해. 투자 어떻게 할까요? 그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설비 투자. 설비 투자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팍 지었는데 아이고 잘못 지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 좋을 때 지었네. 이게 철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 뒤로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옵션을 쥐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옵션 모형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주문이요 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주문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요즘 가끔 그러잖아. 반도체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면 막 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기다리다 소비자들은 지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평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산을 평탄화하는 것, 재고 가지고 조절하는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18번은 ISLM 관련한 얘기입니다. 끼울기 얘기인데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게 외생적일 때보다 아예 친절하게 좋습니다. 이자율의 증가 함수일 때 우리가 LN 곡선 도출할 때는요.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고 고정돼 있다. 이렇게 외생 변수로 간주하는데 이자율에 영향을 플러스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박스에도 그림 있고 핵심 체크에도 있는데 기울기 완만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히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어렵진 않고 19번도 한번 볼까요? 예, 19번도 그냥 여기 보시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거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거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 뭐 단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본이 K로 구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비용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경우가 규모의 경제고 그 영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은 요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AC 곡선의 최저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뭐 지문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요거요.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해서는요.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두 개를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기가 시장이야 마켓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 공급 요게 바로 시장 전체 나타내는 것이고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요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MR이고 P가 되고 AR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자, AR이고 이게 B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MC를 이용해 가지고 개별 기업의 생산량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개별 기업의 생산량 요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시장의 수요 곡선은 주어졌거든요. 공급 곡선이 따로 있진 않아. 근데 기업이 50개 있다 그러니까 MC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나타내고 기업의 수가 50 이렇게 있으니까 서메이션
해서 우리가 50을 곱해주면 공급곡선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같이 이용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을 구하고, 이게 이제 장기에는 이렇게 되겠지. 장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단기에는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 할게요. 요거를 좀 지울게요. 요게 살짝 그대로 늘상 하듯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지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돼 있으면 단기라고 할게요. 장기는 어차피 장기 평균 비용과 단기 평균 비용이 최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이윤이라고 여기 보시면 요 차이만큼 생산을 여기서 했잖아. 이만큼의 양의 이윤을 얻게 되니까 장기에는 이게 균형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이윤이 되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그래서 언제 멈춥니까?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얻어진 가격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어차피 장단기 똑같아지니까 최저점에 이르면 스톱 이렇게 된다는 거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20번에 배치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네. 공급 곡선 구하세요.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뭐 그 정도만 보시면 플러스 이윤인지 아닌지 그거 체크하는. 그래서 플러스 이윤이면 신규 기업이 진입할 유인이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예년도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뭐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변별력을 위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는 됐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변별력이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부담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트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뭐 난이도 있는 문제가 뭐 하나 정도 아니면 많게는 뭐, 근데 시험장 가보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쫙 풀 때랑 긴장해서 풀 때랑 사실은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걸 틀렸지? 할 수 있는데, 시험장 가서는요 그런 실수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1개에서 2개 정도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 하시면 선방하신 건데, 뭐 그냥 뭐 반복해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패턴화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좀 이거 잘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시간을 할애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한 12문제? 근데 계산이 계산 같지 않은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숫자 들어간 걸로 하면 한 절반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역시 미시것이 대략 한 50% 정도 출제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요, 먼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막 그래프 암기하시고 표로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정도 갖고는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본적인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큰 흐름이 떠올라야 돼. 야, 미시는 뭐 배우는 거야?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너 뭐 배워? 그 뭐 배우는가, 왜 배우는가, 그걸 알아야지 출제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죠. 우리는 기본서도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객관식 문제가 좀 약간 미시거시해서 두꺼워요. 양이 많아요. 해설이 좀 친절하다 해야 되나? 근데 해설을 가능한 한 보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문제 보고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해설은 그냥 한번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자칫하면 해설 보다가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 페이지에 2문제, 1문제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문제를 탁 보면서 이거 탁탁탁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패턴화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라든가 군무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 말고 간평사라든가 개인적으로는 회계사 문제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아니, 그거를 시간 내에 풀어서
회계사 시험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아 요런 패턴의 문제가 그러니까 선지가 5개 있으면 그거 다 볼 필요 아닌 것이고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출제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화 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탁 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눈에 좀 이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할 만한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무튼 고생하셨고 만약에 시험을 보시게 될 분들은 이러한 추세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요 정도 난이도 준비해 가지고 조금 이거보단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하라고 그랬잖아. 좀 더 하셔 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렵던 쉽던 제 생각에는 한 2개 이내로 선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자세한 해설은요 제가 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총평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